30년이란 세월을 한국에서 보내며 저는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영국인인 제가 밥 먹었어요? 라는 인사를 이해하는 데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식사 여부를 물어보는지, 왜 그토록 남의 밥을 챙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에게 밥이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힘들 때 밥 한 끼 하자는 말로 위로를 건네고, 정을 나눌 때는 우리 밥 먹자 고 하고, 미운 사람에게는 밥맛 없다 고 하는 그들에게 밥은 관계이자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IMF 시절에는 작은 김밥 하나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고, 회사에서는 밥을 먹으며 인생을 나누었으며,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비빔밥을 먹으며 한국의 문화를 배워갑니다. 그렇게 밥은 한국인의 삶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로서 저는 이제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국인에게 밥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그들의 밥상이 세계인의 밥상이 되어가고 있는지를요. 시작하기에 앞서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94년 3월 서울 김포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런던에서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도착한 저는 피곤함에 절었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 동아시아학과의 제임스 윌슨 교수로서 한국의 사회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1년간의 연구 휴가를 받아온 것이었지요. 당시 35의 젊은 교수였던 저는 한국이 내 인생의 30년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김 교수였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저를 반기며 첫마디로 밥 먹었어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묻는 것일까요? 아니면 점심 식사 제안일까요? 서툰 한국어로 네, 비행기에서 먹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김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피곤하시죠? 우리 식사하러 갈까요? 라고 했지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이미 식사를 했다고 했는데 왜 또 먹자고 하는 걸까요? 이것이 내가 한국의 밥 문화와 처음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교수는 나를 삼청동의 한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밥상에는 생전 처음 보는 반찬들이 가득했지요. 김치,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콩나물 무침,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식사 자리의 분위기였습니다. 제임스 교수님, 이건 된장찌개인데 밥에 말아 드세요. 피곤하실 텐데 이게 힘이 날 거예요. 김 교수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내 밥그릇에 찌개를 말아주었습니다. 영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지요. 처음 만난 사람의 밥그릇에 음식을 넣어줬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더군요. 그날 저녁 대화는 주로 한국의 식사 예절과 문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 밥 먹었어요? 라는 말이 단순한 식사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안부 인사라고 설명해 주었지요. 한국인들에게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영국에서 식사는 각자의 영역이었지요. 물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을 어색해하고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였더군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계속해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학교 연구실에서 만난 동료 교수들은 항상 점심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이 교수님, 저녁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점차 그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식사 자리에서 오가는 대화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식사 중에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꺼리는 편이었지요. 하지만 한국의 식사 자리는 달랐습니다. 중요한 학술 토론부터 개인적인 고민까지 모든 대화가 자연스럽게 밥상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점차 한국의 밥 문화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라는 인사에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말에 담긴 따뜻한 관심이 기다려지기 시작하더군요.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고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중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논문 주제로 고민이 있다며 상담을 요청했지요.
나는 영국에서의 습관대로 연구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학생은 조심스럽게 교수님, 혹시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밥을 함께 먹자는 제안은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니라 대화와 소통을 위한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학교 근처 작은 백반집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논문 주제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걱정, 가족 이야기까지.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는 연구실에서 했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깊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밥 문화가 단순한 식사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의 봄, 그것은 한국의 밥 문화와 내가 처음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것은 내 인생을 바꾸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지요. 밥을 매개로 형성되는 한국인들의 관계,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정과 배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사회적 유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생활이 3년째 접어들던 1997년 겨울, 나는 한국의 밥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IMF 외환위기가 닥친 것이었지요. 당시 저는 한국의 사회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밥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한산했고 늘 북적이던 식당들의 손님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변화는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지요. 교직원 식당에서의 일이었습니다. 평소 다양한 반찬들이 나오던 식당 메뉴가 갑자기 단출해졌습니다. 생선구이 대신 계란말이가 나오고 여러 가지 나물 반찬 대신 김치와 무생채만 놓이게 되었지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속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반찬 가짓수는 줄었지만 교직원들은 오히려 더 자주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경제학과 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방식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깊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같은 상황이었다면 영국에서는 각자 도시락을 싸오거나 아예 점심을 거르는 것으로 긴축을 했을 텐데 한국인들은 오히려 더 자주 모이며 서로를 다독였던 것입니다. 식당 아주머니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반찬 가짓수는 줄였지만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시는 것 같았지요. 힘든 때일수록 제대로 된 밥 한 끼는 먹어야 해요. 라는 말씀과 함께 국에 고기를 더 많이 넣어주시곤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도 IMF로 인해 남편이 실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 연구실에 한 졸업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IMF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상태였지요. 교수님, 혹시 시간 되시면 밥 한 끼 하실까요? 라는 그의 말에는 단순한 식사, 초대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학교 근처 작은 백반집으로 갔습니다. 4,000원짜리 된장찌개를 시키면서도 그의 표정은 밝았지요. 밥을 먹으며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IMF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팀장급 이상은 모두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다고 했어요. 15년을 다닌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짐을 싸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팠던 것은 마지막 날 팀원들과 제대로 된 송별회도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회식이라도 했을 텐데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조촐하게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 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요. 그 시기에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팀 스터디 후에 밥약을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 자장면 하나를 둘이서 나눠 먹으면서도 꼭 함께 했지요. 혼자 밥 먹으면 더 외롭고 우울해져요. 라는 한 학생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서울의 오피스 거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호화로운 일식집과 고급 한정식집은 문을 닫았지만 작은 백반집들은 오히려 더 붐볐습니다. 한정식 코스 대신 저렴한 백반으로 식사를 마무리하고 퇴근 후에는 고급 술집 대신 동네 대포집에서 소주 한 병을 놓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지요. IMF 시기 한국의 식당들은 크게 변했습니다. 품목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반찬 가짓수가 줄었고 정량 제공이라는 말이 등장했지요.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한국인의 밥 문화는 더욱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밥으로 식사를 때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학생들, 작은 김치 한 포기를 이웃과 나누던 아주머니들, 서로의 도시락을 나눠 먹던 회사원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한국의 밥 문화가 단순한 음식 문화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1998년 여름 런던의 한 학회에서 제가 이런 현상에 대해 발표를 했을 때 서양의 학자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더 자주 함께 밥을 먹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지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밥은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이자 위로이고 때로는 희망입니다. 힘들 때 술잔을 기울이고 밥 한 그릇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한국인들의 생존 방식이자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입니다. 이 시기를 연구하면서 저는 한국의 밥이 가진 역사적 의미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만난 80대 할머니의 말씀이 특히 가슴에 와닿았지요. 교수님은 모르시겠지만 1960년대에는 보리밥 한 숟갈도 귀했어요. 끼니를 거르는 게 일상이었죠. 그때는 밥을 먹는 것이 곧 생존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자식들 보면 밥 안 먹었나 걱정부터 되는 게 그때의 버릇인가 봅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기에 공장에서 일했던 한 중년 남성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린 새마을운동 구호를 외치며 점심시간도 아껴가며 일했어요. 밥은 말 그대로 힘을 내기 위한 연료 같은 거였죠. 공장에서 주는 도시락이 그날의 전부였으니까요. 80년대에 중소기업을 시작했다는 한 사장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는 회사가 곧 가족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직원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다 보면 그게 다 정이 되는 거였죠. 밥상에서 시작된 정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운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밥은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 왔지만 언제나 단순한 끼니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요. 60년대에는 생존과 사랑의 상징이었고 70년대에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80에서 90년대에는 직장 동료들과의 유대를 만드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IMF를 겪으며 다시 한번 밥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풍요로울 때는 같이 나누는 기쁨이 되고 어려울 때는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지요. 단순한 식사가 아닌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 그 졸업생과 나눈 된장찌개의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인들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 IMF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한국 사회는 새로운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사무실 거리의 고급 일식집들은 다시 문을 열었고 삼겹살집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한국의 독특한 회식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2001년 여름의 일입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었던 제자가 저를 회식 자리에 초대했지요. 교수님, 우리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그날 저녁 7시 강남의 한 고깃집. 테이블마다 삼겹살 굽는 연기가 자욱했고 곳곳에서 건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자의 팀은 10명 정도였는데 자리 배치부터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팀장은 가운데가 아닌 구석에 앉았고 평소 업무 공헌도가 높은 대리가 고기를 굽는 자리에 앉았더군요. 우리 팀은 회식 자리만큼은 직급을 떼고 편하게 지내자는 룰이 있어요. 제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첫 잔은 팀장님께 받아야 하지만요.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건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신입사원이 업무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팀장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혼자 먹던 과장이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털어놓자 팀원들은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지요. 이상하죠? 제자가 말했습니다. 낮에는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밥상에서는 다 나와요. 한국의 회식은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하지만 회식 문화의 이면도 보았습니다. 2002년 초 한 중소기업을 연구하던 중이었습니다. 야근이 잦은 회사였는데 직원들은 매일 저녁 회식을 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일찍 들어가고 싶은데 한 여직원이 힘없이 내뱉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느 날 저는 그 회사의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식이 너무 잦은 것 아닙니까? 라는 제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회사가 삼성이나 현대처럼 높은 연봉을 줄 수 있나요? 대신 저는 직원들에게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게 회식밖에 없어요. 이런 양면성은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광고회사의 회식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입사 3개월 차 신입사원이 중요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회식 자리에서 던졌고 그 아이디어는 실제 캠페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회사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했던 농담 하나가 다음날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2003년 봄의 일입니다. 한 중견기업의 사내 식당을 관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점심시간 한 팀장이 도시락을 싸와서 혼자 먹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괴짜라고 수군거렸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회식을 강요하지 않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은 자유여야 합니다. 그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가 가진 장점도 많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2004년 제가 영국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회식 문화였지요. 강연이 끝나고 한 교수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의 회식은 강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직장인들이 좋아하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회식은 한국 직장인들에게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부담스럽고 피곤한 자리이지만 동시에 위계 질서를 잠시 내려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회식을 통해 승진하고 누군가는 회식 때문에 퇴사를 결심하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회식 문화가 가진 독특한 특성입니다. 이 시기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IMF 이전의 회식이 의무에 가까웠다면 IMF 이후의 회식은 소통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강제성이 있는 회식도 많았지만 적어도 일부 기업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IT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팀장이 건배를 제안했는데 한 직원이 저는 오늘 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IMF 이전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팀장은 웃으며 그럼 음료수로 하시죠. 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은 한국의 밥 문화, 특히 회식 문화가 큰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였습니다. 전통적인 회식 문화의 장점은 살리되 강제성은 줄여나가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졌지요. 이는 마치 한국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변화의 축소판처럼 보였습니다. 2005년 즈음 저는 한국 식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 근처 식당가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었지요. 4인용 테이블이 2인용으로 바뀌고 혼밥 환영이라는 문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제자와의 대화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요. 교수님, 요즘은 혼자 사는 게 당연해요. 밥도 혼자 먹는 게 편해요. 다른 사람과 맞춰 먹으려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의 밥 문화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이 현상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저는 2006년 여름 서울의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편의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7시 작은 편의점 안에 마련된 테이블에 혼자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어떤 외로움이나 불편함도 없어 보였지요. 오히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여기가 제 식당이에요.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는 삼각김밥, 점심은 회사 근처 백반집,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 이게 제 일상이죠. 굳이 누군가와 맞춰서 밥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자유롭게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니까요. 이런 변화는 기존 식당가의 풍경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2007년 한 유명한 삼겹살집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4인 이상 단체 손님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2인 손님이 절반을 넘어요. 심지어 혼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1인용 메뉴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더 깊은 사회적 현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욜로 문화가 확산되면서 결혼이나 가족, 형성보다는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현상이 나타났지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혼자는 외로움이나 소외를 의미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영화 관람, 여행, 쇼핑 등 모든 영역에서 혼자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된 것이지요. 실제로 거리를 걷다 보면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소형 가전제품 매장, 원룸텔, 소포장, 식재료 코너를 비롯해 사회 전반이 1인 가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지요. 배달 문화의 성장도 놀라웠습니다.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줄을 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지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밥 짓는 냄새가 났는데 이제는 배달 음식 냄새가 더 많이 나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사는 층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밥 쪽을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한 예로
SNS에서 맛집 탐방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혼자 밥을 먹더라도 그 경험을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혼자 먹어도 외롭지 않아요. 제가 먹은 음식을 SNS에 올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해주니까요. 한 블로거의 말이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밥 친구 문화였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모임이 생겨난 것이지요. 직장 동료나 가족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서 더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밥솥이 인기를 끌고 편의점에서는 1인용 반찬이 등장했습니다. 식당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지요. 1인 식탁이 따로 마련되고 혼자 온 손님을 위한 특별 메뉴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속에서도 한국인의 밥에 대한 특별한 애착은 여전했습니다. 한 직장인과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습니다. 평일에는 혼자 밥을 먹어도 주말에는 꼭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으려고 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밥 예의라고 생각해요. 이 시기를 연구하면서 저는 한국의 밥 문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을 실감했습니다. 전통적인 공동 식사 문화가 약해지는 대신 개인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밥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춰 진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 젊은 연구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혼자 밥을 먹는 건 공동체를 거부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단지 그 모습이 예전과는 다를 뿐이에요. 이 말은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밥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강제된 공동 식사가 아닌 자발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관계 맺기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어느덧 16년이 지났을 무렵 런던의 한 거리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영국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는데 그 끝에는 비빔밥 전문점이 있었지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6년 전만 해도 영국인들은 음식을 비비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어 했는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게 안의 풍경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었고 김치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한 손님은 비빔밥이 인스타그래머블해요 라며 사진을 찍고 있었지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밥 문화가 세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2012년 저는 한식의 세계화를 주제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뉴욕, 파리, 런던 등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한식당을 방문했지요. 놀라웠던 것은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한국의 식사 문화까지 함께 전파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파리의 한 한식당 사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프랑스 손님들이 처음에는 반찬을 공유하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먼저 이건 다 같이 먹는 거죠? 라고 물어보곤 합니다. 심지어 김치를 더 달라고 하는 손님도 많아졌어요. 뉴욕에서는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한 미국인 셰프가 모던 한식이라는 컨셉으로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식의 매력은 맛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는 문화, 반찬을 공유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 같아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김치의 인기였습니다. 2015년 WHO가 김치의 건강 효과를 인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김치 열풍이 불었지요. 제가 30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외국인들은 김치 냄새를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김치를 더 찾고 있었습니다. 한 독일 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김치를 먹어요.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는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심지어 직접 담그는 법도 배웠답니다. 2016년에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런던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국 음식 문화 체험의 날을 진행한 것이지요. 아이들은 김밥 만들기를 배우고 숟가락과 젓가락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한 학생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항상 다 같이 밥을 먹어요? 그 순수한 질문 속에 한국 밥 문화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2018년 저는 30년간의 연구를 정리하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1994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단순히 한국의 식사 문화를 연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인간의 관계와 사회를 이해하는 창이 되었지요. 한국의 밥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해왔습니다. 60년대의 보릿고개 시절, 밥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7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노동력의 원천이었고 80에서 90년대에는 직장 문화의 중심이었지요. IMF를 거치며 위로와 격려의 매개체가 되었고
2000년대에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2020년대 한국의 밥 문화는 또 다른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배달 문화의 확산, 밀키트의 등장,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지요. 하지만 제가 30년간의 관찰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형태는 변할지언정 한국 밥 문화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한국인들은 밥을 통해 관계를 맺고 정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합니다. 혼밥이 늘어난다고 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고 해서 이러한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형태가 달라질 뿐이지요. 미래의 한국 밥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AI가 음식을 만들고 VR로 함께 식사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도 한국인들은 여전히 밥 먹었어요? 라고 물으며 서로의 안부를 걱정할 것입니다. 밥을 나누며 정을 나눌 것이고 밥상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30년 전 김포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낯선 밥 먹었어요? 라는 인사가 이제는 제게 가장 자연스러운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 인사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과 배려, 그리고 관계에 대한 갈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밥상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